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나왔죠. 주주 우선화는 상법 개정을 했고요. 배당소득 때 분리과세, 그 다음에 앞으로 자사주 소각, 가능한 부동산으로 돈이 덜 들어게 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겠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오르면은 제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 강남이나 서울 아파트 경우 전국보다 주가 영향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도 많이 나왔었죠. 이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집값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면서 집값이 여기서 계속 오르면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는가? 제 결론은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뒤따라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 생각은 정도의 차이지 우리나라 자산 가격에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한 앞으로 진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가격 추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등 여러 군데서 발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KB 부동산 가격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KB 부동산 가격이 장기 데이터 시리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6년부터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KB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목 가격 보면요. 86년 이후로 서울 아파트가 8.3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시 아파트, 주요 도시 아파트는 5.7배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시 주택 가격은 3.4배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독, 연립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아파트 가격만 많이 올랐고요. 단독, 연립은 별로 못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별로 보면요.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의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도시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이 조정을 보이다가 오르고 있고요. 광주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제일 못 올랐고 최근에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중위가격을 매월 발표합니다. 중위가격을 보면은 2014년 1월부터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때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보면은 11억 7천만 원으로 크게 올랐죠. 다른 지역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은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도시 아파트 가격이 중위 가격입니다만은 3억에서 3억 7천 정도 서울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중위 가격이란 건 뭐냐면은 줄 서가지고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물론 평균 가격이 이보다 더 높아요.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은 지난 1월에 15억 원 정도 됩니다. 어떻든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가격을 거품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 가격, 그 다음에 PIR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PRR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이걸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질 가격입니다. 여기서 실질 가격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을 소비자 물가로 나눠서 계산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물가보다도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도시 아파트 가격도 한 1.5배 올랐는데요. 그러나 전도시 주택을 보면은 오히려 물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이 물가만큼 올랐다 그런 의미인데요. 전도시 주택은 87입니다. 이 의미는 아파트만 올랐는데 단독이나 연립의 경우는 물가만큼도 못 올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아파트 가격은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걸 소위 PIR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발표되는 기간마다 수치가 좀 달라요. 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적인 기관이죠.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의 경우 8.7, 전국 7.2입니다. 서울의 경우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계가 9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국 서울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역사상 거의 최고치인데요. 이거로 봐더라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R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은 PRR이라는 것은 국가 데이터에서 집세를 발표하는데요. 집세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랐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장기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위로 벗어났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서울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물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이런 거로 평가하는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거로 보면은 집값이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을 뭐가 결정하는지, 물론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 변수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제도적 요인, 세제 문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도적 세제 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요. 주로 경제 변수만 가지고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우선 선정한 변수가 코스피가 오르면은 집값이 시차를 두고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가계대출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것들이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로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보면은 우리 아파트 가격에 한 8개월 정도 선행했습니다. 상관관계가 0.57로 높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 금리는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르기는 올랐는데요. 상관계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가계대출액입니다. 같은 기간에 상관계수가 0.59였었고요. 그 다음에 4개월 선행성을 보니까 0.64로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죠. 그래서 가계대출액, 주택담보대출액 이게 집값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오히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특히 14개월 선행하면서 마이너스 0.59인데요. 이 의미는 경기가 나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런 시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이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우선 코스피하고 아파트 가격 거의 동행하면서 코스피가 약간 선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액이 가장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들한테 특히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좀 억제하라 이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격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 그림을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금리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도 올랐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는 생각만큼 집값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시차를 두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가격을 한번 분산분해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코스피 가계대출금리, 가계대출액,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아파트 가격 그리고 통계적으로 벡터 오토 리그레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2005년 이후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수치가 좀 복잡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수치 전부 합치면은 100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100이라고 보면요. 1개월 후에 전국의 경우 코스피가 0.8%를 설명했고 가계대출금리 0.5%, 그다음에 가계대출액 2.4%, 동행지 순환변동 0.1%,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스스로 96.2%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이 한번 오르면은 상당히 이거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달이 오르면 다음 달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분산분해를 보니까 역시 가계대출액, 그 다음에 코스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금리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서울 강남 아파트 따로 분석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오르면은 제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 강남이나 서울 아파트 경우 전국보다 주가 영향이 더 컸습니다. 그 의미는 주가가 오르면은 전국보다는 서울,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중기 추세를 한번 구해봤었어요. 이 추세라는 것은 제가 잔변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경제 변수를 HP 필터로 추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구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코스피하고 아파트 가격 시차가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하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관계수를 최근 2009년 이후로 보면요. 7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면은 전국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요. 근데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는 뭐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래봤습니다만 거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은 전국 아파트 가격도 올랐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도 올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주가가 먼저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 순환을 보면서 그런 거 시작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10% 하락했을 때 제가 시차를 두고 그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전국보다는 서울,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코스피에 그만큼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은요. 가능한 부동산으로 돈이 덜 들어오게 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겠다. 이런 거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방향으로 뭐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나왔죠. 주주 우선화는 상법 개정을 했고요. 배당소득 때 분리과세, 그 다음에 앞으로 자사주 소과 이런 거 법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사이클을 봤습니다만 과거 보면은 코스피가 아파트 가격에 선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주택 가격도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은 이제 코스피하고 주택 가격하고 이런 순환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이클이 과연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 견해는 당분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가가 아파트 가격에 선행하는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저를 사칭한 가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김영희 경제스쿨과 어스와 함께 진행하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멤버십 그리고 실전 투자 교실에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 이 공식 채널을 제외한 모든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계정은 저를 사칭한 가짜이므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칭의 행위는 저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여러분을 기망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와 어스얼라이언스는 현재 확보된 제보 자료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칭범들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형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 방해죄 등을 근거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메시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사칭 계정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플랫폼에 신고해 주시고요. 공식 채널을 통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범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